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7개월 만에 2,4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지점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임차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원인과 대책 2부에서 이성구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미국 연방정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급락세는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곽상준 지점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예,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무너졌는데 오늘 오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 상황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엇갈리는데요. 아침 시초가는 그렇게 좋게 시작하지는 못했는데 현재 거래소는 0.13%, 3포인트 정도가 하락한 2,371포인트로 소폭 내려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에서 플러스 반전하면서 0.6%, 4.59%포인트가 상승한 773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워낙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이 조금 그동안에 하락이 깊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괜찮은 흐름들을 오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간 다행인데요. 근데 네. 지난주에 주가지수 최저치, 코스닥 최저치 이런 게 기록이 나타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한 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금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리. 그런데 이제 세계 금리라는 게 한국은 한국 금리대로 가고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글로벌화된 이후부터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금리가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가 장장 5% 이상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을 지난 1년 반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 모두 할 것 없이 5% 정도 수준을 찍으면서 절대 금리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 2년으로 시계열을 뒤로 되돌려 보면 예금 금리가 5%, 7%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한국만 해도 수십조 이상의 돈이 한꺼번에 몰렸을 겁니다. 지금도 한 6, 7%의 예금을 준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모이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무위험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국채 같은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위험 자산, 가격 변동이 막 크게 발생하는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돈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강화됐던 것이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대거 떠났다. 이것도 거기에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따져보면 한국 시장이 거의 14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7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면서 무려 7조 원의 주식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자 안전자산이라든가 국채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 거고 위험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한국을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느냐 이유를 따져보면 한국이 원래 하반기쯤 되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경기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3분기 지나도록 그런 흐름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실망감도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고 그것도 이제 주가 지수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빚내서 주식 사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그런데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식 외상 매매한 빚을 못 갚고 그러면 증권사들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팔잖아요. 네네. 반대 매매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8천억을 기록했다고요? 아, 네네. 최근에 한 증권사의 특정 종목이 연속으로 꾸준히 올랐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미수거래가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미수거래라는 것은 외상거래이고요. 근데 그것들이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고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죠. 못 갚은 금액이 그렇게 갑자기 커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에서 좀 포착이 되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많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뭐 영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B2가 굉장히 과거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출렁거리거나 주가가 빠지게 되면 저희 이제 전문용어로 마진콜이라고 표현을 하고 담보 금액 부족이 떠서 담보 금액 부족을 갚으라는 네. 그런 신호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 갚게 되거나 갚기 위해서는 주식을 또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2주 동안에 나타났던 흐름이 그렇게 B2로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담보금액이 모자르자 더 많은 주식을 팔게 되어서 주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2 빚내서 투자한다 그 말씀인데 네. 이틀에 반대 매매가 8천억이면 이거 최고치죠. 이렇게 많이. 네, 그렇죠. 반대 매매 규모로는 뭐 유례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예. 이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가 너무 늘어나서 그것도 좀 걱정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그 5% 선 돌파하고 이 금리가 굉장히 걱정인데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예. 연준 의장이 뭐 물가 높다고 하니까 5% 넘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시점은 9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어요. 즉 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는데 그 금리 결정 회의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 회의 있기 전까지 시장은 무슨 예상을 했냐면 그동안 참 많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거고 그다음에 금리를 안 올리고 나면 앞으로 서서히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그걸 훨씬 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미국의 금융회의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발언이 이어지냐면 금리는 동결했다. 일단 금리는 안 올리고 지켜볼 건데 우리는 내년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1%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도표라는 거에 점을 찍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금리 전망에 대한. 그게 5.1%로 작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리는 올리는 건 오케이. 근데 이제 금리는 다 올렸으니 끝났으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야라는 예상을 했는데 9월 달 회의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금리는 안 올리는 대신에 내년 연말까지도 금리가 하나도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대의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높은 금리에서는 경기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시장에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마구 파는 저희 표현으로 하면 패닉 셀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외에 서로 사고 파는 유통시장에서의 시중금리가 5% 이상을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앞서 모두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딱 꼽아보라면 제가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 금리면 굉장히 높은 금리라는 게 미국 국채 5%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한국 예금보다 더 안전한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채권의 금리가 5%가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들의 투자 생각들이 막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무위험 투자로 5%를 주는데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뭐 원자재 투자라든가 무슨 금 투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 변동의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혀 위험이 없는 무위험 투자가 5%를 주면 돈이 다 글로 모이겠죠. 네. 그렇죠. 위험 투자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시면 최소한 2배 이상 수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의 매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요동을 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시발은 그 금리 시장에서부터 패닉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난 2주간 모든 금융시장에 그 타격을 먹였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이런 폭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 금리, 정말 다양한 투자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진짜로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국보다는 신흥국 쪽의 타격이 더 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상반기에 주식이 올랐던 것을 고스란히 다 내뱉는 한국 시장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경기가 좋다는 게 성장률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고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고용이 계속 좋은데 그 직장을 구하는 한 명당 직장이 몇 개가 있냐면 1.6개 정도의 직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물론 이제 그 직업의 종류가 좀 자기가 원하는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미국에 펼쳐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냐면 혹시나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자체 경제 체력이 좋으니까 5% 해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극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 10월 달과 9월 달 후반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고 말이죠. 양적 완화. 네. 그다음에 네. 고금리 유지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유지해서 경제를 좋게 가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네. 피해를 고스란히 동맹 우방들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데 말이죠. 네네. 뭐 사실 실제적으로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현재 5% 금리가 낮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미국의 중앙은행 에서 그 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은행 총재들이 있는데 총재들의 말이 조금씩 지난 2주간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최근에 달라지는 흐름들은 뭐냐면 금리를 올려놨으니 일단 한번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볼게.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올린 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경제와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실제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올린다고 대출금리나 예금리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만기가 끝나야 또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시차를 좀 보겠다는 게 미국 연준의 이야기고, 자, 이 얘기는 또 뒤집어 보면 이제 미국 연준도 자기네 금리 올리고 나서 시중 실세 금리가 안 오르다가 최근에 많이 오르니 뭐 이런 상황을 보건대 더 이상 금리는 뭐 굳이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의향을 지금 지난 2주간 시장에 보여줬다 하는 거는 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니 앞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이제 금리 올리는 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도 네.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말이죠. 지난주였죠. 네. 19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네. 네. 그런데 국고채금리, 시중금리는 오히려 뛰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그게 좀 의문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금리까지 쫓아가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나 이런 것들 영향받을 수도 있으나, 뭐 그 금리까지 쫓아가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미국의 금리를 한국의 금융시장 참가자 다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한국 금리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고 일반 개인들 부채, 즉 가계부채라고 표현하는 부채의 비율이 GDP 성장률 대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더 많은 채권, 국가 채권이 발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바로 한국 그 채권 시장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한국도 금융 불안정성이 조금 높아진 것이다. 현재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안 그래도 뭐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들고 한데 이렇게 시중 실세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면 경기 악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한 단계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그 여유 자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서 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가족 간에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돈을 은행 이자로 더 주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 경기는 올해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역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게 연 7%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8% 넘었을 때 굉장히 그 금융권도 출렁이 있는데 말이죠. 네.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창훈 총재가 이제 기자회견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은 정말 위험했다. 왜냐하면 레고 사태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 그때 레고랜드가 갑자기 그 자기네는 이제 상환을 안 하겠다. 원금 상환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전 금융권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금융시장이라는 건 한쪽에서 돈의 물꼬가 막히게 되면 핏줄 한쪽이 막히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다 돈줄이 막히는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정말 난리가 났었고 올해는 그 상황들을 조금 좀 가라앉혀 놓은 상태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금융 불안정성은 그때보다는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언급하게 된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언급이 일부 되겠습니다만은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위험도는 여전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개인들의 부채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문제는 둘째치고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는데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 기초자산의 가격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부채의 비율 자체가 문제인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은 일단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질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 같은 여러 투자는 당분간 좀 하지 말아야 되나요? 겁이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 심리대로 주식을 하면 그리고 투자를 하면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 얻었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세상승자 아니면 어려운데요. 네. 주식 투자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력이 아니라 마음심, 심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기 심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을 따져 본다면 10 중에 8할 정도 또는 9할 정도가 마음의 힘이다. 마음의 힘이 없으면 투자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빠지면 가슴이 떨리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나면 돈이 더 들어오고 가슴이 떨리면 돈을 빼죠. 근데 지나서 보면 가슴이 떨릴 때가 투자하기 좋은 때였고 신날 때는 투자하기 나쁜 때였던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데 물건의 그 뭐랄까요, 물건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데 가격이 막 움직이는 게 이 금융시장이고 주식시장이고 자산시장입니다. 네. 근데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데 물건값이 떨어지면 그 물건은 사야 되는 거고 물건값이 비싸지면 안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합니다. 대부분 거꾸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현재 그러면 물건은 어느 정도냐, 물건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이제 장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이거를 우리가 장부 가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장부가 대비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주부로 0.9배가 깨지면서 0.88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부대로 털면 1배인데요. 장부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꽤 많았고 IMF 때 같은 경우는 0.7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0.7배 때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 그 외의 위기 때는 보통 0.8배 때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0.88배니까요. 역사적인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낮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막 가슴이 막 떨리면서 내가 이걸 괜히 했다. 내가 이거에서 나 신세 망쳤다. 나 빨리 떠나야 되겠다. 남은 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럴 때는 시장을 탈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빨을 꽉 물고 버티면서 시장에서 인내하면서 버티셔야 되는 때고 시장을 떠날 때는 언제냐? 계좌를 자꾸 까보게 됩니다. 신나서. 계좌가 늘었어? 네. 너무 신나? 이러면 그때는 시장을 빠져나올 때예요. 근데 네. 지금은 계좌는 쳐다보기도 싫고 무섭기만 한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탈출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버텨야 할 때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하마스 지금 사실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문제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덜 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원자재 가격을 높이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지금 분쟁하고 있는 그 두 뭐 나라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 두 나라가 원전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듯이 옆에 주의 국가까지 참전을 하는 확전이 될 것이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란 개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뭐 헤즈볼라부터 시작할 거고 헤즈볼라가 만약에 참전을 하는 순간 그 다음은 이란이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올리게 되는 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미국이 저렇게 금리가 올랐지만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났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원유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끝이 아니고 그럼 또 금리 인상도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은 금리가 5%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원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의한 금리 상승 이게 나타나면 가뜩이나 높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도 충격을 받을 거고요. 채권이라는 건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채권 시장도 충격을 받을 거고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절대 금리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도 재밌는 자산이 없고 매력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 뭐 예측을 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측을 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괜히 섣불리 예측했다가 거꾸로 되는 결과도 올 수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미국 금리 영향도 받고 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도 받고 다양한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동아시아의 증권시장 주목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폭격 맞은 것처럼 지금 휘청이거든요. 네. 왜 우리나라가 이유는 이렇게 허약한 체질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를 10개 만들어서 한국에 몇 개 팔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에 아마 10개 만들면 한 1개 정도 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 내수 시장은 별로 큰 시장이 아닙니다. 대부분 해외 시장이 큰 시장이고 수출 시장이 큰 겁니다. 그리고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몫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수출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마치 광산의 까나리아 갑자기 이름 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가죠, 광산에. 예, 그렇죠. 그 카나리아 같은 생각을. 유독가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여겨서 이 세계 경제 그 선행적 바로미터로 한국 경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이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입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또 가장 민감한 제품 하나를 따져보라면 반도체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래서 사전에 먼저 떨어지고 더 큰 영향을 많이 받았고 환율 영향도 받았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세계 경기가 반등을 하고 좋아진다라고 본다면
또 의외로 한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드디어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하던 반도체 가격이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디램 가격도 이제 오르려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7조 정도 팔았던 외국인도 태도를 바꿔서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은 팔지는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그 기운도 시작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그 사인이지만 그게 이제 전체 시장에서 보면 아직은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 전체를 볼 때 주가가 곧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이게 반도체가 적은 부분이 아닌 게 그 자동차가 지난 9월달 수출입 보면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50억 달러대를 찍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역대 최저치 부분인데 99억 달러를 찍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다음 비중이 크게 또 의외로 석유화학 쪽이에요. 한국에서는 수출입에서. 근데 이쪽이 이제 턴하면서 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돌 때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년, 21년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20년에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 모든 공장들이 셧다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문을 못 열었고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의외로 물건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국 정부들이 보조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재난지원금을 뿌린 나라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공장도 안 돌렸고 물건이 안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준비를 안 해놨는데 갑자기 재고가 완전 부족하게 된 거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시차 가격보다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거는 모든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급 제조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그 봄날의 기운이 계속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어마무시한 재고를 쌓아요. 왜냐하면 만드는 쪽 팔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22년 중반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을 가장 극렬하게 했던 게 지난 1년간의 흐름이고 반도체 역사상 가장 급하게 재고가 올랐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감산하고 했던 게 23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감산이 거의 끝이 왔다면 의외로 반등도 빠를 수가 있어서 만약에 반등해 준다면 그걸 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굳이 접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이해가 잘 간다는 청취자분 말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지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시고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열한 시 32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면으로 진천터널 부근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진천에서 증평 사이 6km 정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금천 부근이 밀리고 또 발안 부근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 그리고 청담동 부근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이촌동 부근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동산 광풍 때 비싼 전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세입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전국 곳곳에서 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송물경제 이성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게 심각하다는데 근데 사전에 징후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집값이 오를 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이 안정기에 오히려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보통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전세값이 오를 때도 문제가 되지만 떨어질 때도 문제가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를 때는 이제 서민 가구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떨어질 때는 보통 전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다음번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나가는 이사하는 분한테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사실 그냥 버티고 있으면은 경매를 해서라도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깡통 전세라는 게 되면서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후속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은 전세금 받을 길이 막막해지게 되는 거죠. 네. 경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가 없고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일부 지금 나타났던 거죠. 네.
이미 그렇게 다 예. 징후가 있었다. 역전세하고 깡통전세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역전세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주인이 돈을 내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일부를 월세를 주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세입자부터 돈을 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깡통전세는 그야말로 나가려고 했는데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얘기했듯이 경매를 해서도 자기가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으면 역전세,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으면 예. 깡통전세. 예. 그런데 최근에 전세 임차인 피해 가운데 예. 고의적인 사기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늘고 그러니까 있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이거가 전체가 전세 사기인 것처럼 호도되는 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 그거는 현재 우리의 정책 시스템을 좀 악용해가지고 비교적 쉽게 전세 자금 대출이 되는 걸 이용해서 세입자한테 돈은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들어와. 그러고서 나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주인조차도 전혀 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그런 일부 케이스고 대부분의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길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단순히 이 주인의 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이 사람들이 2018년 19년 이런 경에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다세대 빌라 내지는 다가구 주택들을 막 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종부세가 굉장히 세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021년경에 가면은 6%까지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해가지고 벌일 수 있는 수익은 연 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6%를 세금 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으려고 했어요. 예. 아 이거 우리는 임대주택 해가지고는 오히려 정부한테 그냥 바치는 돈이 더 많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팔으려고 그러면 안 팔리죠. 집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빌라들의 집값이 떨어졌던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를 몇십 채씩 산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 건물에 빌라를 20채 30채 이렇게 사가지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는데 종부세는 비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무리 세입자들이 먼저 이 빌라에 얼마가 시세고 얼마가 근저당이 있고 뭐 해가지고 들어가 있겠지만 후에 국세 체납 내지는 재산세 체납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전세 피해 급증이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그런 그 여러 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투기에 의해서 샀다는 건 맞지만 그 피해의 원인이 그 사람들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투기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투기를 하지 비싸게 사서 싸게 한 다음에 세입자들 망쳐야지 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 책임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네. 말하자면 너무 급히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피해자들이 서민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투기가 원인이고 그러면은 집값 오르고 그러는 거가 오피스텔은 엄청 더 올랐어야 돼요. 네. 오피스텔은 안 올랐어요. 1세대 뭐 1오피스텔 이런 규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최근 10여 년간의 이 가격 상승을 보니까 오피스텔은 20 내지 3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집값은 2배 내지 3배 올랐거든요. 물론 서울에 한정된 얘기지만 그러면은 투기를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 오피스텔은 20, 30% 오르는데 투기를 막 잡겠다고 열심히 정부가 달려들었던 주택은 2, 3배가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문제지 투기자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고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가 거의 입증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예. 이 종부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련 세율을 올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집주인한테 일차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겠지만 전세 임차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줬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깡통 전세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모든 것을 세금 탓으로만 돌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데 세금에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냥 놔뒀어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종부세를 하지 않고 재산세를 적절히 걷는 방법으로 했으면은 네.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집값도 잡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가짜 계약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담보대출 사기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세입자들 걱정, 불신, 뭐 불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당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게 또 쉽지 않다 그래요. 첫 번째로 가짜 계약서의 경우는 세입자도 협조한 거죠. 물론 이제 모르고 넘어갔으니까 협조했다고. 두 가지가 그런 있습니다. 건가요? 가짜 계약서도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집 주인도 아닌데 그야말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거. 그거는 그냥 당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파악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임차인의 약간의 실수도 있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가짜 계약서라는 건 가짜 계약서는 아니지만 세입자도 알아요. 이게 전세 가격이 그 정도 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그런데 그 전세금 대출을 비교적 주택도시금에서 쉽게 해주다 보니까 좀 많이 써주면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일종의 그 좀 실제 가격보다도 더 비싼 계약서를 써주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피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 세입자가 받기도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피해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구제가 쉽지 않겠네요. 자기가 이제 그런 계약서 경우는 그렇고요. 자체가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잠깐 아까 오피스텔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네. 이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장기 투숙은 주거용으로 보겠다. 여관 호텔도 1세대 1주택 규제에 포함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죠.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은 1가구 다주택 규제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영리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가지 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것들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은 뭐냐면 업무용으로 쓰죠. 사무용으로 써도 되고 주거용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보통 과거의 사무실들은 한 층 전체가 사무실이고 화장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그 오피스텔이라는 사무실들은 화장실이 각 실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방 시설도 탕비실이라는 게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해 줄 수 있죠. 주거용으로 써도 주거용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주택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 많이 공급이 됐던 거죠. 네. 그게 뭐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에도 조금은 기여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1가구 다주택 규제라는 게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면은 거의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서울의 경우 집값들이 뭐 한 10억인 아파트가 20억 된 것들은 너무 쉽게 찾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1가구 1주택일 때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1가구 다주택 뭐 3주택 이렇게 되면 세금이 4억 5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대체 수단으로 했던 거죠. 1가구 1주택은 유지하면서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사가지고 임대를 놓으면은 안정적인 노후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래서 했던 건데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피해가는 거 아니야? 일종의 편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과세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게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쓰이면은 주택으로 보고 1가구 다주택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피스텔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보면은 오피스텔이 여러 있는 사람은 그 오피스텔에 사진 찍어내라고 그럽니다.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일단 주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이러냐면은 오피스텔을 세주면서 전입신고는 안 됨. 이런 거를 단서로 달기까지 해요. 그런데 바로 국토부가 지금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래도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네. 일부만 주거용이었어요. 물론 주거용으로 많이 쓰기도 했지만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또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호텔인데 분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가만히 보세요. 호텔에 살아도 지장 없잖아요. 원래 호텔이라는 게 사는 용도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호텔을 분양을 해가지고 명목은 호텔인데 각자 소유권이 다른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각자 거기에 가서 주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국토부가 이게 원래 숙박시설이니까 숙박 용도로 써라. 주거용으로 장기 거주를 하면은 과태료 같은 거가 건축법 위반으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주인한테 호텔이 아니라 그 개별 거죠. 호실 소유주들한테. 네. 소유주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내에도 많은데 무슨 라마다 무슨 호텔 무슨 스위트 호텔인데 가보면은 개별 호실마다 다 소유주가 따로 있는 그런 호텔들이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호텔 운영을 안 해가지고 사실상 각 호실별로 임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 보유한 분들은 집 팔 때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꽤 있겠어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잘못하고 예를 들어 이래야 됩니다. 오피스텔 국세청하고 싸움을 안 하려면은 아예 주방 같은 거를 헐어버려야 돼요. 팔 때는? 예. 왜 그러냐면 사진 찍어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전부 확인해가지고 전입한 사람이 있으면은 빼달라고 다 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복잡한 거는 이게 1세대 다주택인지 1세대 1주택인지에 대한 기준이 취득세 다르고 재산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양도소득세가 다 다릅니다. 네.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거를 피해 간다는 거가. 그래서 개별 할 때마다 취득세 낼 때도 또 다주택자 1주택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재산세도 또 달라지는데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일 때하고 1세대 다주택일 때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1세대 1주택 기준이 각 세목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확실히 변경해서 국세청에 확인을 받고 팔아야 세금 폭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세청이 그걸 평소에 확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내면은 국세청은 일단은 이건 사업용일 거야 하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게 1세대 1주택 문제다. 저는 지금 과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정말 아주 신앙처럼 받들어온 1세대 1주택이 실은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전세 관련된 깡통 전세의 발생 원인도 1세대 1주택을 신앙처럼 모시면서 종부세를 다주택자한테 준 거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나 그럼 임대사업 안 해. 그리고 집을 팔려고 그랬더니 집값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가지고 이제 정부가 공급하지 않으면은 임대주택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아주 저소득층이 손해를 보거나 결국 세금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사람들이 공공 이러면 굉장히 좋게 사는데 좋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빌라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들은요 관리비도 싸요. 네. 주인이 막 어떤 사람은 직접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이 좋다 민간이 나쁘다가 아니라 공공이든 민간이든 경쟁해서 그런 저소득층한테 더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팔기 위해서 주방을 헐어버리는 게 누구한테 이득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세입자 들어와서 주거하려고 그러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너는 주소는 저 시골에 둬 하는 게 누구한테 이득이 돼요. 네. 어떤 잘못된 신앙에 매달려가지고 온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지방의 주택도 사기 어려워진 거예요. 1세대 1주택 때문에. 왜냐하면 1세대 다주택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집을 사실상 별장처럼 진 다음에 거기다가 가짜 이런 편의점이라든가 가짜 커피숍 같은 거 차려놓고 집 아니라고 한 다음에 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불법 행태들을 또 낳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1세대 1주택 문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정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정체 구간 강변북로 일산 쪽 한강대교 지난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고요. 더가 마포대교 지난지점 2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공사와 고장차 여파로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서강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이동량 많은 상태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지난 지점에선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구간 지나신다면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정체 대부분 풀린 상태입니다. 한남대교 주변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주변 일대 또 여의상류 주변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도 다른 구간에 비해 이동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고요.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봅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3km 구간 밀리고요. 고령 분기점에서 남성주 구간 1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가 됩니다. 창원 방면으로도 충주 부근 2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3km 구간 밀리고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차량이 많아서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새마을 부근 도로 1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처리 작업 중인데 문막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중이라 문막에서 문막 휴게소까지 4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이제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으로 서안성 부근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가 남아서 송탄에서부터 서안성까지 7km의 긴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같은 방면으로 금광 2터널에서 북진천 구간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어서 지금은 남한성 일대로 뒤로 길게 정체가 됩니다. 또 금왕 꽃동네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내는 종류도 많고 금액도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너무나도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전세에 새로 들어가야 된다. 피해를 안 입으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세를 파악하고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여부를. 시세 파악하고. 예, 근저당 설정 여부를 보고. 네. 그리고 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중개사들이 요새는 그런 것들을 알아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금 체납 같은 경우에 전세 들어간 다음에 체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임차인한테 나중에 피해가 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시가의 한 15%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은 그 임차인의 전세금 먼저 돌려주지를 않고 세금부터 그렇죠. 가져가죠. 예. 집주인으로부터. 예. 그런 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일반인들한테 쉽지는 않은 얘기 같아요. 그럼 아까 해주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1세대 다주택을 갖더라도 네. 자기가 선택한 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게 되면은 주택 수를 따지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하나 선택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택 그럴 것도 없이 양도소득세든 뭐든 일정한 금액에 대한 걸로 혜택을 주게 되면은 주택 수를 따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제도를 심플하게 하고 사람들 잔머리를 덜 쓰게 하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도 네. 한 채에 대해서는 네. 1세대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기가 이 집에 살다 저 집에 살다 뭐 오늘은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세를 주는 거잖아요. 네. 세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받으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1주택에 대해서는 보통 1주택자처럼 혜택을 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조사하는 데 드는 세금
비용도 엄청 절약됩니다. 1년에 아마 수천억이 될 거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구 박사님 오늘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와 문학계의 소식 짚어보고요. 노년의학 이만희 원장과 이명관 안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방송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매일 오전 11시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